안녕하세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종목은요, 중국의 엔트그룹입니다. 상해 거래소 과창판과 홍콩거래소 동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5일에 엔트그룹이 상해 거래소 과창판에 투자 설명서 신고서를 제출했고 9월 18일에 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후에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즉 증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 올해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 연휴인데요. 증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청약까지 고려하면 빠르면 10월 20일이나 10월 말까지는 정식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상장일은 이제 청약까지 가봐야 알겠죠. 중국 주식 투자자라면 물론이고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중국 시장이나 중국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이 엔트그룹이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해 오면서 이미 중국인들의 삶의 곳곳에 너무 많이 스며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100분 동안의 시간을 이용해서 엔트그룹에 대해 좀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엔트그룹을 있게 만든 것이 바로 支付宝 알리페이라는 제3자 결제 앱인데요. 우선 제 휴대폰에 있는 알리페이 앱을 보시면 이 앱이 중국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제공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지불하다는 지자가 써 있는 게 알리페이 앱인데요. 이 알리페이 앱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는데 결제할 때는 주로 요거 또는 요거를 클릭해서 사용하는데 보통 요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백화점이나 매장이나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 실명으로 연결된 이 알리페이 앱의 바코드가 뜨는데 계산대 직원이 금액을 입력해서 그 바코드 스캔하는 기기로 요거를 딱 스캔해서 제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포장마차나 이런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바코드를 스캔하는 기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 실명으로 된 알리페이 바코드를 좀 큼직하게 출력해서 적당한 위치에 붙여 놓으면 손님들이 다 먹고 나서 자체적으로 그 바코드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코드를 스캔해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이체를 할 때는 그분이 저희 바코드를 스캔해서 금액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바로 이체가 되고요. 그래서 알리페이의 기본적인 기능이 결제 기능인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 중국인들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 플랫폼에 다 집어넣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아이콘들이 알락달락하게 쫙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아이콘을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편의 생활인데요. 첫 번째는 요거를 클릭하면 스마트폰 충전인데요. 한국은 보통 2년 약정으로 스마트폰 요금을 내죠. 근데 중국도 대부분 사람들은 약정으로 하는데 그 외에 약정으로 안 하고 그냥 수시로 충전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나의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하고 내가 충전하고 싶은 금액을 선택해서 그때그때 충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신용카드 결제인데 수시로 결제할 수도 있고 날짜를 정해서 자동으로 이체를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어떤 날짜를 예약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생활이랑 관련된 비용을 납부하는데 중국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따로따로 납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케이블 TV, 인터넷, 집전화,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이런 것들을 요 화면에서 각각 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아이콘은 택배인데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택배를 보냈을 때 그 택배 바코드나 배송번호, 운송장 번호를 여기에 입력하면 수시로 조회할 수 있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택배를 보낼 때는 요 4개 중에서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택배 회사도 제가 원하는 택배 회사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이 헬스케어인데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헬스케어랑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있는데 이거 첫 번째 초록색은 모바일로 병원을 예약하는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병원별로 예약할 수도 있고 과별로 질환별로 뭐 의사 선생님별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병원을 예약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진료인데 뭐 긴급 진료도 있고 전문가 진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의사 선생님 이력이랑 뭐 경쟁력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가격표도 있죠. 내가 원하는 의사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건강검진인데요. 뭐 입사 때 필요한 건강검진, 부모님 건강검진, 여성검진, 뭐 성인검진, 그리고 HPV, 암 검진, 뭐 대장이나 위, 그리고 코로나 검진까지 여러 가지 건강검진과 관련된 걸 예약해서 쓸 수 있고 네 번째는 백신인데요. 어린이부터 성인, 노인까지 내가 필요한 백신을 선택하고 나랑 가까운 위치에 있는 병원을 선택해서 접종을 예약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의약품의 배달인데요. 그 알리바바 손자 회사 중에 알리건강이라는 상장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의약품 전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쇼핑몰이 알리건강대학방. 그럼 내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이제 택배로 받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건강 관련 보험인데요. 온라인으로 뭐 상해보험이나 중증질환이나 여러 가지 건강이나 관련된 보험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가입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아이콘은요. 가계부인데 옛날에는 뭐 수첩이나 지금은 엑셀로 많이 하는데 요거는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뭐 외식이나 쇼핑이나 의류나 교통, 뭐 엔터, 통신, 미용, 스포츠, 여행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요 한 플랫폼에서 가계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아이콘은 영수증인데 영수증이 좀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뭐 영수증 바코드나 사진을 통해서 요 한 화면에서 영수증을 쫙 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콘은 자동차 관련인데 자동차를 가진 분들은 뭐 세차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이거 모바일로 내가 필요한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예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중국인들이 해외 갔을 때 뭐 로밍이나 와이파이나 전화 카드나 그런 게 필요하면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통신 3사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내가 가는 나라, 내가 원하는 와이파이나 요금제를 선택해서 사전에 예약할 수 있죠. 이거는 교통이랑 관련된 건데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고 싶은데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버스, 택시, 뭐 공유 자전거, 버스 이런 것들을 적합한 노선이나 교통 방식을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스포츠 서비스인데요. 특히 요즘,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내가 요가를 하고 싶다. 그럼 요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양한 선생님들이 영상으로 요가를 가르치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집에서 요가를 할 수 있죠. 다음 카테고리는 이체인데요. 첫 번째 아이콘이 이체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고 싶을 때 그분의 알리페이 앱으로 직접 이체해도 되고요. 또는 그분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도 이 플랫폼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 아이콘은 홍바오인데 홍바오는 원래 세뱃돈이라는 뜻인데 그 후에 의미가 더 넓어져서 뭐 주변 친구나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작은 금액으로 현금으로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AA라고 쓴 거는 모임을 할 때 더치페이로 하고 싶을 때 금액이랑 인원수로 해서 딱 깔끔하게 결제가 되죠.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쇼핑이랑 엔터인데요. 요거는 중국인들이 해외로 갔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거고 해외에서 와이파이나 로밍이 필요하고 비자가 필요하고 환전이 필요하고 또 항공권 그리고 숙박 그리고 온라인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고요. 그리고 현지 관광지에서 입장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금 환급 해외로 나갔을 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 플랫폼에서 사전에 예약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복권인데 뭐 스포츠 복권이나 여러 가지 복권과 관련된 거를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자산 관리인데요. 이 빨간색 위어바오가 펀드에 투자하는 플랫폼인데 중국의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수많은 펀드를 출시하는데 거기에서 나에게 적합한 거를 선택해서 제 실명으로 된 은행 계좌랑 연결해서 펀드를 매매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쯔마 신용인데
그 소비자들이 타오바오나 티몰이나 또는 알리페이를 통해서 쇼핑이나 계산을 많이 하면 그 소비 행위들이 다 빅데이터로 다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 행위나 금액에 따라서 소상공인이나 소형기업 그리고 방대한 소비자들이 개개인마다 그 신용 등급이 매겨져요. 그러면 이 점수에 따라서 나중에 개인이 소액대출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빨간색은 주식 투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서 참고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온라인 보험인데요. 여기서 뭐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양로금 보험, 상해보험 내가 필요한 보험들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환율 계산기인데요. 지금 한국 서울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한화가 뜨고 위안화가 뜨는 거죠.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교육이랑 기부 관련인데요. 요 빨간색이 기부인데 엔트그룹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선택해서 여기 금액이라든지 그 도움 필요한 분들의 사연이랑 사진들을 여기다 공유해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서 기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초록색은 마이 샬린. 샬린은 숲 삼림이라는 뜻인데 여기 들어가면 이 사람마다 요 조그만 나무가 있어요. 이거 가상나무죠. 그러면 내가 저탄소 생활 실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가 아니라 이동할 때 보행이나 지하철을 타고 또 뭐 여러 가지 관리비나 뭐 전기 요금이나 그리고 병원 예약하거나 티켓을 예매할 때 다 온라인으로 하면 이 저탄소 생활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점수가 누적이 되면 이 나무가 가상나무가 쭉 커요. 그러면 나무가 쭉 커지면 이 가상나무가 이제 실제 나무로 심어지는 거예요. 알리바바가 자산단체랑 환경단체랑 협력해서 이 가상나무가 커지면 한 그루당 이제 실제로 한 그루 심는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렇게 실제로 심어진 나무가 2억 그루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나무랑 좀 비슷한 컨셉인데 병아리가 이제 닭으로 크면 이제 알을 낳는 거죠. 그러면 그 알이 또 일정한 숫자가 축적이 되면 중국의 그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충전부터 스마트폰 충전부터 아까 그 기부까지 이런 사업들은 엔트그룹에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밑에 제3자 서비스라고 있는데 아이콘이 한 15개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 알리바바나 엔트그룹이 그 다양한 기업에 뭐 최대주주, 2대주, 3대주 이렇게 지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 이런 것들을 요 엔트그룹이 알리페이 앱의 요 화면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윈윈을 하는 거죠. 엔트그룹 입장에서는 이미 방대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용자들이 충성도를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요 지분 투자 받은 기업들은 방대한 알리페이 이용자들을 각자의 서비스, 요 플랫폼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윈윈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요거는 영화나 공연이나 콘서트, 뭐 레이저 전시 이런 것들을 예매하는 플랫폼이고요. 그 요거는 우버. 그리고 다음 아이콘은 음식 배달 앱이고요. 그리고 다음 아이콘은 티몰, 전자상거래 업체죠. B2C 최대 쇼핑몰이고요. T몰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쇼핑도 하고 결제는 당연히 알리페이로 하는 거죠. 그리고 C2C 쇼핑몰인 타오바오도 그냥 요 화면에서 들어가서 쇼핑해서 결제를 하면 되죠. 그리고 다음 아이콘은 기차표랑 항공권을 여기 플랫폼에서 예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중국 국내와 해외 갔을 때 호텔이나 숙박 이런 거를 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아이콘은 카카오 택시처럼 택시를 부르는 앱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티몰이랑 관련된 건데 뭐 생필품이나 음식료나 이런 필수 소비 위주로 가성비 높은 제품을 모은 티몰 슈퍼마켓이고요. 요 하마처럼 생긴 아이콘은 허마先生이라고 퀄리티가 높은 야채나 생선이나 육류 이런 퀄리티 높은 식재료를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요거 요구视频은 뭐 인기 드라마나 영화나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이런 인기 드라마 영화들을 여기서 선택해서 즐기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해외에서 택시를 부를 때. 그래서 단순히 모바일 결제, 제3자 결제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다 이 알리페이라는 이 플랫폼에 다 집어넣은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기 카드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뭐 교통카드나 멤버십 카드나 뭐 할인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카드들을 여기 한 화면에 딱 정리해서 넣을 수 있고, 요거는 내가 아까 뭐 항공권이나 기차표나 뭐 고속버스나 그 영화, 콘서트, 뭐 연극 이런 예매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에서 그 입장권을 예매하면 요 화면에 쫙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코로나 관련 건강 바코드, 그리고 요거는 건강보험증, 요거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그리고 요거는 사회보험증, 요거는 운전면허증, 그리고 요거는 교통 관련 여러 가지 증.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한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 찍고 실명으로 입력하면 내가 그 많은 카드를 다 맨날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이렇게 엔트그룹은 알리페이라는 제3자 결제부터 시작해서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 플랫폼에 하나하나씩 다 추가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런 질문이 딱히 안 나오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종종 받는 질문이 알리페이라는 제3자 결제 앱이 편리하긴 한데 혹시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그런 근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알리페이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해서 그 인증번호를 받아서 입력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알리페이 앱에 이 결제 기능까지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 실명으로 된 은행 카드 번호나 그 카드를 사진 찍어서 첨부해야 되고, 바로 밑에 제가 카드를 개설할 때 서류에 적었던 제 실명으로 된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어차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가서 인증번호를 받아서 다시 입력하면 그 은행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즉, 이 알리페이 앱에다 결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나의 실명, 그리고 신분증 아이디, 그리고 나의 실명으로 개설한 은행 카드 번호, 그리고 은행 카드 개설할 때 서류에 적은 그 실명으로 된 휴대폰 번호까지 다 일치해야 은행 카드를 등록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체크카드만 가능했는데 그 후에는 신용카드까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등록할 수 있는 카드 수는 하나를 등록해도 되고 여러 개를 등록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총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엔트그룹에 대해 좀 자세히 공부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기업명, 지분 구조와 기업 개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엔트그룹의 사업 확장 풀 스토리를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엔트그룹의 사업 규모, 매출 구성의 변화, 그리고 실적 등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네 번째는 향후 종목 투자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을 설명할 때 저는 항상 기업명을 간단히 짚고 들어가는데요. 이게 엔트그룹의 홈페이지인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중문명인 마이지团, 마이지团이라고 써 있는데, 마이는 곤충 개미란 뜻이고 지团은 한자 집단이죠. 그래서 중문명은 마이지团, 영문명은 엔트그룹. 알리바바가 금융 쪽 사업의 기업명을 개미로 지은 것은 대기업이 아닌 80%의 롱테일 고객을 커버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롱테일 고객에는 방대한 일반 소비자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중소기업보다 작은 소형기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하나하나의 고객은 영세적이고 소소하지만 이 롱테일 고객들이 다 모여지면 어느 순간 무궁무진한 경제적 파워를 발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한국에도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국 지사가 명동 쪽에 있네요. 우선 엔트그룹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게 지난 8월 25일에 엔트그룹이 상해증권거래소 과창판에 제출한 투자 설명서인데요. 주관사는 CICC와 중신건투증권. 투자 설명서 93페이지에 지분 구조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트그룹의 실질 지배자는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인 마윈입니다. 다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요게 엔트그룹인데요. 이 회사와 이 회사가 각각 엔트그룹 지분의 29.86%와 20.65%를 차지하니까 이 두 회사의 합산 지분율은 50.51%죠. 근데 이 두 회사는 요 회사 소속인데 요 회사의 최대 주주는 마윈이고 지분율이 34%. 그러니까 마윈이 결국 이 엔트그룹 지분의 50.51%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 지배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분의 32.64%를 이 항저우 알리바바 네트워크 과학기술 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알리바바 그룹 완전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83%의 지분은 기타 주주들의 합산 지분입니다. 이해하셨죠? 엔트그룹을 몇 줄로 요약하자면 엔트그룹의 전신인 알리페이는 2003년에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 의해 태생됐지만 그 후에 15년간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서 제3자 결제뿐만 아니라 제3자 결제, 자산관리, 온라인 보험, 신용평가, 개인대출, 기업대출, 인터넷 은행까지 전방위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오면서 중국 핀테크 산업의 1인자로 부상했죠. 그 후에 2017년에는 사업 전략을 핀테크에서 테크핀으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했고요. 더 나아가서 2018년에는 베이식 전략, BASIC라는 베이식 전략을 발표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 플랫폼, 노하우, 사업들을 중국의 금융산업에 전면 개방하겠다는 파격적인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다소 추상적이죠. 한국에 사시는 한국분들은 아마 대부분 기사를 통해서 알리페이가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다라는 정도는 잘 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엔트그룹의 전신이 바로 알리페이, 중국어로 쯔푸바오인데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엔트그룹의 매출에서 알리페이는 36%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소에 결제할 때 보통 다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중국도 예전에 그랬는데 하지만 엔트그룹이 알리페이를 출시하고 또 그 후에 경쟁사인 텐센트가 위챗페이를 출시하고 나서는 사실 지금은 카드나 현금은 거의 잘 안 쓰고요. 대부분 모바일 결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집이나 자동차 같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카드나 계좌이체로 하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 결제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트그룹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알리페이가 35.8%, 핀테크 플랫폼 사업이 63.3%, 그리고 나머지 1% 미만이 신규 혁신 사업인데요. 매출의 63%를 차지하는 핀테크 플랫폼 사업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산관리, 온라인 보험, 신용평가, 개인대출, 기업대출, 인터넷 은행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003년에 왜 알리페이를 탄생시켰고 그 후에 자산관리, 온라인 보험, 신용평가, 개인대출, 기업대출, 인터넷 은행까지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확장해 왔는지 그 사업 확장 풀 스토리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한 3-40분 동안은 그래프나 그림이 없으니까 오디오만 들으시면 되고요. 내용이 좀 길어서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파트를 마치고 화면을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가 화면을 보세요 라고 멘트를 드릴 거예요. 알리페이는 중국 제3자 결제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죠. 2003년 5월에 알리바바는 C2C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출범했는데요. 타오바오 쇼핑 시의 결제 문제,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에 알리페이, 쯔푸바오라는 결제 앱을 출시했는데요. 즉 타오바오에서 상품 구매자가 우선 결제금을 알리페이로 송금해 놓고 구매자가 상품 수령 확인 후에 알리페이에서 이 결제금을 판매자에게 이체하는 거죠. 이로써 온라인 결제에 대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죠. 2004년에 타오바오의 전체 상품 거래에서 이러한 담보 결제 기능이 적용된 비중은 70%에 달했고요. 당시 알리페이는 타오바오 쇼핑 시의 전용 결제 수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알리페이는 이렇게 타오바오에서 태생된 것이지만 알리바바의 사업 전략에 의하면 알리페이는 단순히 타오바오만을 위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타오바오 이외의 보다 광범위한 분야, 심지어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결제 수단으로 확장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2004년 12월에 알리페이는 타오바오에서 독립해서 알리페이 네트워크 과기유한 회사를 설립해서 독립적인 운영 플랫폼이 됐습니다. 물론 기존 타오바오에 대한 결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래서 온라인 결제의 이용 빈도 향상과 결제 금액의 확대를 위해서 2015년 3월에 알리페이는 전액 배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결제를 이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온라인 결제 분야에서 선점자인 알리페이에 이어서 호발주자인 텐센트 산하의 자이푸통, 레노버 산하의 라카라 등이 잇따라 등장했죠.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보다 많은 산업에 접목하기 위해서 중국의 유명한 게임사, 항공사, 항공 숙박 예약사, 유틸리티, 여행사, 보험사 등과 협력해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갔는데요. 또한 중국인들의 해외 상품 쇼핑 시 결제에도 알리페이를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해외 상품 쇼핑 시 결제는 주로 페이펄이나 마스터, 비자 등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중국인들의 신용카드 보유 수량이 한 장 미만인 시기였기 때문에 해외 상품 쇼핑 시에 비교적 제한이 많았어요. 이에 알리페이는 2007년에 우선 홍콩을 거점으로 국유은행인 건설은행과 중국은행, 그리고 홍콩 유명 유통업체인 샤샤와 SASA와 협력해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도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소비자들은 알리페이와 협력 관계가 있는 해외 업체들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고, 결제는 당연히 알리페이를 통해 진행했죠. 2007년부터 2009년 동안 이 3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알리페이는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중국에서 비교적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근데 시장은 크게 확대됐지만 당시 알리페이의 제3자 결제는 기술적으로 인터넷 뱅킹 기반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컴퓨터에서 인터넷 뱅킹에 등록해서 7차례의 화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결제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이에 알리페이는 2010년에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결제 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 결정했죠. 기존의 인터넷 뱅킹 기반 결제 방식에 비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켜서 이 알리페이 화면에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결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결제 성공률을 기존의 60%에서 90%로 향상했어요. 이러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많이 향상됐죠. 2009년에 타오바오는 자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27개 상가, 판매자와 협력해서 처음으로 쌍 11절, 양력으로 11월 11일, 쌍 11절 50% 할인 이벤트를 개최했는데요. 당일 매출액은 전년 동일 대비 10배를 기록했어요. 다음 해인 2010년 쌍 11절에는 참여한 판매자가 711개로 급증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됐죠. 결제 수량 급증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알리페이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시스템이나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처리 속도도 대폭 향상해서 이 쌍 11절 수요와 T몰 등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할 수 있었죠. 중국은 2012년 6월에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초월해서 최대 온라인 단말로 부상했고, 이렇게 중국은 모바일 시대로 진입했죠. 그리고 처음에 그 알리페이는 모바일이 아니라,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모바일이 아니라 컴퓨터를 하는 건데, 2011년에 이 모바일에서 바코드 형식으로 결제하는 그 버전을 출시했는데요. 그래서 2012년에 6월에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초월해서 이제 최대 단말로 부상했고, 이렇게 중국이 모바일 시대로 진입했잖아요. 근데 당시 알리페이는 단순히 결제 수단에 불과했죠. 하지만 텐센트가 2011년 웨이신, 위챗, 웨이신을 출시해서 모바일 누적 이용자 그리고 액티브 이용자 모두 알리페이라는 결제 앱을 크게 추월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변화됐죠. 2013년 초에 알리페이 앱이 누적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고 액티브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인 데 비해서 이 SNS 앱이 위챗은 이미 이용자 수 2억 명, 액티브 이용자 수 1억 명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텐센트로부터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됐죠. 알리페이는 분명히 결제 앱이고 위챗은 SNS지만 만약 텐센트가 위챗에 어느 순간 결제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이는 알리페이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리페이는 2012년 말부터 모바일 단말에서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2013년 초에 마윈 회장은 All in 무선이라는 사업 전략을 명시해서 전략에서 제품까지 모든 사업의 핵심을 이제 무선, 모바일로 가자, 모바일로 집중하자 이렇게 선포했고요. 그 후에 알리페이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 그러니까 백화점, 매장,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전반적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접점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알리페이를 전방위적으로 접목하는 작업을 쫙 공격적으로 진행했죠. 알리페이는 과거의 단순한 결제 수단에서 점차 모바일 생활 서비스,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통신, 은행, 요금 납부, 의료, 자산 관리 등 중국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많은 분야에 침투하게 됐죠. 이렇게 1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알리페이는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됐고요. 근데 한편 텐센트 산하의 자이푸통, 이름은 자이푸통인데 위챗페이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2013년 8월에 위챗에서 결제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엔트그룹의 알리페이는 2003년에 타오바오의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버전, 인터넷 버전을 출시했는데 2011년에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바코드 방식으로 그 모바일 버전을 출시했고 2년 후인 2013년 8월에는 경쟁사인 텐센트가 위챗 안에 결제 기능을 추가해서 위챗페이를 출시했죠. 이렇게 엔트그룹은 그 금융 생태계에서 제3자 결제라는 이 분야를 확고히 이제 공격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2012년에 마윈 회장은 알리바바는 플랫폼, 금융, 데이터 등 3대 사업 분야를 리모델링해서 하나의 완전한 금융 신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알리페이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는 두말할 것이 없죠. 2013년 초에 알리페이 임원회의에서 8대 중대 프로젝트를 확정했고 이는 향후 엔트그룹의 기본적인 윤곽이 됐었죠. 알리바바 그룹은 2013년 3월에 절강마이 소미금융서비스 그룹의 설립에 착수했고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모든 소상공인, 소형기업과 개인 소비자 대상 금융서비스 업무를 전반적으로 주관하게 됐죠. 알리페이의 큰 성공을 바탕으로 기타 프로젝트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자산관리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 가는 거죠. 결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알리페이는 방대한 예비금을 보유하게 됐고 예비금의 수익 창출에 대한 고객들이 니즈가 생기면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도 생기게 됐는데요. 예비금의 그 총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일 것이지만 알리페이의 경우에는 고객마다의 금액이 아주 작고 유동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장기적인 이런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리페이는 당시 규모가 비교적 작고 새로운 어떤 사업 발전을 모색 중인 천홍 자산운용, 티엔홍 에셋 매니지먼트와 협력해서 알리페이를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을 기획하기로 했죠. 2013년 6월에 알리페이는 이 천홍 자산운용과 머니마켓 펀드, MMF라는 머니마켓 펀드를 펀드인 위어바오를 출시했는데요. 이 MMF는 단기 금융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단기 실시금리의 등락이 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초단기 공사채형 상품인데요. 위어바오라는 이 MMF는 알리페이의 예비금 관리 도구인 동시에 고객들이 자산 관리 도구이기도 하죠. 이로써 알리페이는 이제 결제 수단 플러스 자산 관리라는 기능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그 후 알리페이의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죠. 위어바오는 출시 6개월 만에 자금 모집 규모가 1천억 위안을 돌파했고 9개월 만에 5천억 위안을 돌파해서 큰 인기를 누렸죠.
그 2014년에 출시한 유어바오가 고성장에서 안정기로 진입하면서 알리페이는 2014년 4월에 유어바오의 2.0 버전인 짜오차이바오를 출시했는데요. 유어바오에 비해서 짜오차이바오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인데요. 이 유어바오와 짜오차이바오의 잇따른 출시는 방대한 알리페이 이용자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자산관리 상품의 영업 방식을 타파한 거죠. 당시 마이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은행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을 변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후 많은 은행들이 온라인 자산관리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죠. 이로써 엔트그룹은 금융 생태계를 제3자 결제 플러스 자산관리까지 확장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는 제3자 결제 자산관리까지 확장했으니까 이제는 온라인 보험으로 가는 거죠. 2013년 10월에 알리바바는 테젠트 평안보험과 협력해서 온라인 보험사인 중안보험을 설립했는데요. 당시 지분율은 엔트그룹이 19.9%, 테젠트 15%, 평안보험그룹도 15% 이렇게 설립했는데 타오바오에서 쇼핑한 후에 반품 처리 시에 이 쌍방이 운송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 2010년 전후로 타오바오에서 발생한 분쟁 중에서 42%는 반품 시 운송비용 관련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 타오바오는 중국 현지 몇몇 보험사에 관련 보험 상품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쇼핑 건당 규모가 작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은 타오바오에게 이런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협력 의사가 있는 일부 보험사 중 타오바오는 화태손보, 화태손보와 협력하기로 결정했고 반품 운송 보험이라는 걸 출시했어요. 하지만 온라인 쇼핑 특성상 소비자들이 타오바오에서 유사한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한 후 반품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배상률이 높은 문제가 계속 됐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은 계속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안보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알리바바가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고 타오바오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반품 운송 보험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알리페이, 위어바오, 짜오차이바오처럼 이 중안보험도 타오바오의 니즈에 의해서 탄생됐지만 설립 후에 타오바오에만 제한되지 않고 새로 30여 종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중국에서 온라인 보험이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하게 됐죠. 이렇게 엔트그룹은 금융 생태계를 제3자 결제 플러스 자산관리 플러스 온라인 보험까지 확장하게 됐죠. 2014년 10월에 엔트그룹은 사명을 이 절강 마이 소미 금융 서비스 그룹에서 마이 금융 서비스 그룹으로 개명했고요. 즉 엔트 파이낸셜로 개명했고 산하에 알리페이, 위어바오, 짜오차이바오, 마이 소대, 왕상은행 등 사업이 포함됐어요. 엔트그룹의 발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알리바바의 성장에 있어서 그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투자와 관계를 뗄 수 없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도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고 지분율이 24.9%, 그리고 마윤이 2대 주주고 지분율이 4.8%인데요. 2014년 9월에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당시 그 소프트뱅크의 지분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34.1%였거든요. 이 알리페이의 지배주주가 알리바바이므로 당시 알리페이에게도 아무래도 외국 자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하지만 당시 중국 금융당국의 규정에 의하면 알리페이가 중국의 제3자 결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분 구조상 외국 자본의 성분을 없애야 가능했어요. 그래서 알리페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3년 시간을 거쳐서 거액의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걸었는데요. 그 당시 조건이 알리바바 그룹은 이 엔트그룹이 매년 세전 이익의 37.5%를 요구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갖고 있고 또 그 대신 엔트그룹 IPO 시에 시가총액의 37.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회성으로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조건을 그 당시 2014년 전후로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2019년 9월 25일에 그 알리바바가 엔트그룹의 지분 33%를 취득한 동시에 이 관련 조항들을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지적재산권이나 그런 것도 엔트그룹이 소유하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이런 중국 금융당국에 있어서 이 제3자 결제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라이선스에 있어서 외국 자본의 이런 문제는 해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에 엔트그룹은 이 알리페이의 형제 앱으로 불리우는 마이쥐바오를 출시했는데요. 알리페이는 2013년 6월부터 자산관리 기능을 출시했지만 이 모든 자산관리 기능을 결제 앱인 알리페이에 탑재하게 된다면 알리페이는 결국 몸집이 아주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트그룹은 마이쥐바오라는 플랫폼을 출시해서 알리페이의 자산관리 플랫폼을 통합하기로 했는데요. 마이쥐바오는 원스톱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기존의 알리페이 계정으로 이 마이쥐바오에서 유어바오, 짜오차이바오, 춘진바오, 펀드 등 각종 자산관리 상품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문턱이 낮고 절차가 간편하고 이 경제, 시장, 소통하고 토론하고 스마트 자산관리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2017년 6월에 엔트그룹은 이 마이쥐바오를 마이자이푸로 업그레이드한 동시에 이 자이푸하오라는 것도 출시했는데요. 이 자이푸하오는 자산운용사나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의 플랫폼을 개방한 동시에 AI 기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오픈하기도 했죠. 지금까지는 알리페이라는 제3자 결제 앱, 그리고 유어바오, 짜오차이바오 같은 자산관리 상품, 그리고 중안보험이라는 온라인 보험사까지 사업을 확장했는데, 그럼 이어서 이제 어떤 계기로 신용평가 사업까지 영위하게 됐냐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2013년 그 중안보험 설립식에서 마잉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금융기관이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중국은 신용이 곧 자산, 신용이 이퀄 자산, 이런 완전한 신용 시스템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신용평가 분야가 아직 그 발전의 초기에 있었는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신용평가센터가 중국 최대 신용정보센터였고 기타 신용조회기관은 인민은행의 신용평가센터에 대한 보충 성격이 컸거든요. 당시 중국에서 개인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인민은행의 신용평가센터와 그 산하의 상해 신용평가 회사뿐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 말 기준으로 인민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등록된 이 8.37억 명을 자연인 중에 정상적인 신용 기록이 있는 사람은 3.17억에 불과했고 나머지 5.2억 명은 사실상 이름이나 직업이나 나이 이런 기본 정보밖에 없었거든요. 신용 정보는 없고. 당시 인민은행의 신용 정보는 일부 기본 정보와 블랙리스트 외에 기타 정보는 주로 은행과 같은 전통금융기관에서 얻었죠. 전통금융기관의 신용 정보는 어디서 얻었겠어요? 주로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이런 상환 기록을 토대로 한 거죠. 그래서 개인 신용평가 점수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상환 기록이 있어야 매길 수 있었고, 하지만 2014년 당시 중국의 신용카드 보유량은 0.3장. 지금은 신용카드가 너무 보편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 보유량이 0.3장에 불과해서 그 당시 미국은 2장에서 3장 정도 됐고요. 그래서 중국이 신용카드 보유량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인민은행의 신용 정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비교적 제한적이었죠. 따라서 인민은행이 신용평가 정보만으로는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았고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록 외에 소비 행위는 아예 거의 개인 신용정보에 포함시키지도 못했죠. 이러한 상황은 중국 신용평가 시스템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엔트그룹의 전신인 알리페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시켰잖아요. 때문에 이 알리페이는 출시 초기부터 신용평가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고도 볼 수 있죠. 전자상거래 결제 그리고 자산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이 엔트그룹은 대량의 액티브 고객을 보유한 동시에 그에 따른 방대한 빅데이터도 얻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은행이 현실적으로 커버하기는 어려운 이런 롱테일 고객,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소형기업, 이런 롱테일 고객들의 생활 소비 관련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죠. 바로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엔트그룹은 신용평가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할 수가 있게 됐죠. 엔트그룹은 2012년부터 신용평가 서비스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2012년에 신용평가업 관리조례 초안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는 비교적 엄격한 시장 진입 기준을 확립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는 신용평가업 관리조례 최종안을 발표해서 개인 신용정보 라이센스 제도를 확립했는데요. 그 후에 2015년에는 총 8개 기업에 개인 신용정보 업무 영위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시범 시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조금씩 완화됐다는 거죠. 엔트그룹은 2015년 1월에 그 첫 시범 시행 기업 자격을 취득해서 신용정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제3자 신용평가 기업인 쯔마신용이라는 신용평가사를 설립했는데요. 이 중국에서 쯔마는 검은 깨, 참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엔트그룹이라는 엔트가 개미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요 쯔마, 깨도 소형 기업, 소상공인, 개인 소비자 이런 롱테일 고객들을 통틀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8개 첫 시범 시행 기업에는 알리바바 계열인 엔트그룹 산하의 이 쯔마 신용이 있고 그 외에 텐센트 산하의 텐센트 신용이 있고 그 외에 몇몇 회사가 더 있는데요. 이 쯔마 신용은 중국의 첫 개인 신용정보 평점 시스템인 쯔마펀을 출시했는데요. 쯔마는 아까 펀은 점수, 점수. 쯔마펀이라는 걸 출시했는데요. 쯔마펀은 개인 신용평가 그 점수를 매길 때 350점에서 950점을 범위로 해서 개인 신용 점수를 매겼는데요. 이 고객의 소비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즉 그 당시는 타오바오이나 이 알리바바 계열의 소비 결제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고객의 소비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의 대출 정보도 접목했고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채집, 정리, 가공을 거친 후 개인 고객별로 이제 신용 점수를 매기는 거죠. 쯔마 신용의 출범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시대의 서막을 열어놓았고 전통적인 신용정보의 미비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보다 많은 롱테일 고객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 신용 점수나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사람이 조금씩 자기만의 신용 등급이 생긴 거죠. 엔트그룹은 이렇게 그동안 핀테크 기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엔트그룹의 사업 포지셔닝은 단순히 금융이 아니라 개인 소비자, 소상공인, 소형기업 등의 동태적인 신용 정보까지 포함시켰죠. 쯔마 신용은 엔트그룹이 구축하고자 하는 금융 생태계의 다양한 분야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일환이 된 동시에 이 후속적인 금융 판도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죠. 이렇게 엔트그룹은 제3자 결제 플러스 자산관리 플러스 온라인 보험 플러스 신용평가까지 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게 됐죠. 그럼 이제는 또 대출로 가는 거예요. 이 쯔마 신용을 통해서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후 엔트그룹의 다음 스텝은 바로 롱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금융, 그러니까 대출, 소비금융 사업을 전개한 것이었는데요. 소비금융은 각종 금융기관이 개인의 소비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자금의 대부와 활부 등을 가리킵니다. 전체 금융 분야에서 소비금융의 침투율이 아직 비교적 낮다는 점, 소비금융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잇따른 발표, 그리고 쯔마 신용을 통해서 구축한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등을 토대로 해서 엔트그룹은 2015년 4월에 마이화베이라는 소액대출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중국어에서 화는 동사로 쓰일 때는 돈을 쓰다라는 뜻이고요. 베이는 조사로 동사 뒤에 붙여서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지 뭐 이런 뜻. 그래서 마이화베이는 그냥 돈을 빌려서 소비하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500유엔에서
5만 yuan이고요. 41일 내 무이자, 상환 기간은 당월 구매, 이월 상환해도 되고 또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이화베이에 이어서 마이지에베이라는 소액대출 상품도 출시했는데요. 마이지에베이는 마이화베이보다 개인 신용평가 점수가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000yuan에서 30만 yuan이고요. 최장 상환 기간은 12개월. 중국어에서 이 지에라는 동사는 돈 또는 물건을 빌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화베이, 마이지에베이. 마이화베이는 출시 15일 만에 티몰과 타오바오 플랫폼 판매장 중에 150만 명이 가입했고요. 특히 80년대생, 90년대생 이런 젊은 층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단 그 후에 마이지에베이는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좀 높다는 점이 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경고를 받아서 2018년 1월에 일부 고객들이 계좌를 폐쇄해서 대출 잔액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고객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요. 전통 상업은행의 고객은 주로 1선, 2선 도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마이화베이 이런 고객의 절반은 3선 및 이하 도시 주로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용 분야를 살펴보면 신용카드는 주로 백화점, 마트 이런 대형 또는 중형 유통 채널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 엔트그룹이 출시한 소액대출 상품인 마이화베이 이런 상품은 주로 편의점 등과 같은 좀 더 영세하고 일상적인 소비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통제에 있어서는 만약 마이화베이나 마이지에베이 이용자가 상환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개인 신용평가 점수, 즉 쯔마펀이 떨어지고 쯔마펀이 떨어지면 당연히 마이화베이 또는 마이지에베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죠. 이로써 엔트그룹은 금융 생태계를 제3자 결제 플러스 자산관리 플러스 온라인 보험 플러스 신용평가 플러스 개인 소액대출까지 이렇게 확장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갈게요. 이 소상공인이나 소형기업 대상 대출은 엔트그룹이나 알리바바 전반 사업에 있어서 그 당시는 사실 핵심이 아니었어요. 엔트그룹이 기존에 가졌던 계획은 타오바오나 알리페이 플랫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 소형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대부분 은행은 자체적인 리스크 통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소형기업 대상 대출 승인율이 매우 낮았어요. 그 당시는 2~3%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알리바바는 여러 은행, 담보기관, 소액대출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이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알리바바 측의 마인드와 기존 전통 은행들의 리스크 통제 시스템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그런 마인드 간의 괴리가 컸기 때문에 이 관련 플랫폼을 출시한 후에도 현실적인 그 대출 승인율은 기존의 2~3%에서 10%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승인율이 여전히 매우 낮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소형기업들은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죠. 소형기업, 소상공인들의 대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엔트그룹은 결국 독립적인 은행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2010년 알리바바는 절강성 항주시 그리고 충칭시에서 그 소액대출 사업 영위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알리소대, 여기서 소대는 소액대출, 알리소대를 설립해서 소상공인 소형기업 대상으로 소액 무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알리소대와 같은 대출 기업은 예금 업무 영위권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자금을 취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리소대의 대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이 예금 업무 영위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 문제가 점차 어떤 발전의 병목이 된 거죠. 마침 2013년 7월에 중국 금융당국이 정책을 좀 완화했는데요. 민간 자본이 리스크를 자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민영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좀 완화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정책 기조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엔트그룹은 2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2015년 6월에 왕상은행, 왕상银行,
왕상은행을 설립했는데요. 중국어에서 왕상은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런 업체 또는 상인들을 통칭인데요. 그래서 왕상은행의 포지션에 대해서 알리바바는 그 당시 이렇게 정의했어요. 엔트그룹의 라이벌은 기존의 그 어떠한 은행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뿐이고 왕상은행은 기존 은행들이 보충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왕상은행의 주 고객은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취득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소형 기업들이고, 엔트그룹은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나 티몰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빅데이터 리스크 통제 기술이 지원하여서 대출 전부터 대출 후까지 상황을 자동으로 추적함으로써 부실 채권 비율을 그 당시 1.3% 이하로 통제할 수 있었어요. 1.3%라는 이 비율은 당시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기존 상업은행 시스템의 부실 채권 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왕상은행은 점차 작은 은행, 큰 생태계 이런 포지셔닝을 극대화시켜서 2018년 말 기준으로 1200만 개가 넘는 소상공인 소형 기업을 고객을 보유하게 됐고요. 고객당 평균 대출 잔액은 3만 yuan 이하 수준이었고, 왕상은행은 소형 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액 그리고 빠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전형적인 기업으로 부상했죠. 이로써 엔트그룹은 금융 생태계를 제3자 결제, 자산관리, 온라인 보험, 신용평가, 개인 대출, 이제 기업 대출까지 확장하게 됐죠. 중국 금융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엔트그룹의 시장 점유율도 점차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국제결제 분야는 아직 블루오션인 나라가 비교적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엔트그룹은 이제는 슬슬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겠다 이런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엔트그룹은 2016년 4월에 국제 업무, 농촌금융, 녹색금융을 3대 장기 전략으로 정했고, 또 2016년 10월에는 글로벌화, 소상공인 소형기업 대상 서비스, 신용 시스템을 10년 장기 전략 방향으로 확정했고요. 또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는 고객 수 20억 명을 달성하자 이런 목표를 정했어요. 20억 명이자면 사실은 중국, 인도 합치면 20억 명 훨씬 넘잖아요. 해외 진출의 첫 스텝은 동남아 시장이었어요. 당시 동남아는 아직 현금 결제 비중이 비교적 높았고 전자결제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었죠. 반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 시장은 이미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이용률이 비교적 높고 또 관련 인프라도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내 결제 방식을 전자결제로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한 선진국 시장은 금융 시스템이 비교적 완전하고 금융 감독이 엄격하기 때문에 진출 시에 장애물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동남아로의 첫 진출은 인도로 정한 거죠. 인도는 아시다시피 인구 규모가 중국과 유사하고 결제 분야에서는 2014년 전후로 중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었는데요. 당시 인도는 현금 결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관계로 금융 당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인도 정부는 무현금화를 통해서 불법 자금과 부정부패를 저지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좀 강했어요. 또한 인도는 인터넷 침투율이 상승 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엔트그룹은 인도가 전자결제 분야에서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판단한 거죠. 엔트그룹이 인도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을 때 마침 2014년 10월에 인도 현지 모바일 결제 플랫폼 기업인 페이티엠, 2014년 당시 그 2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었던 페이티엠의 창업자가 엔트그룹에게 협력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2015년 엔트그룹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인도 기업인 페이티엠 모그룹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이 모그룹의 최대 주주가 됐었죠. 그 후 엔트그룹은 페이티엠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빅데이터 리스크 통제 기술을 여러 가지 전자결제, 모바일 결제에 필요한 이런 기술을 제공한 동시에 알리페이의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공 모델을 제공한 거죠.
엔트그룹과 협력하기 전에 페이티엠은 모바일 결제, 이체, 인터넷 납부 이런 기본적인 기능만 보유하고 있었지만 엔트그룹과 협력한 후에 인도 현지 전자상거래 분야와 접목해서 신속한 성장을 거둘 수 있었죠. 엔트그룹이 인도 시장 진출 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방식이 아닌 인도 현지 기업인 페이티엠과 협력하는 사업 모델을 선택한 것은 페이티엠이 우선 먼저 엔트그룹에 어떤 협력 건의를 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도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상 순수 외국계 기업보다는 합작 법인이 그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수월했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향후 금융정책의 어떤 변화 리스크까지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인도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인도 시장에서 페이티엠과의 그 성공 경험을 쌓은 후에 엔트그룹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 진출했고 또 2019년에는 영국의 결제 기업인 그 월드 퍼스트를 인수하기도 했죠. 이로써 엔트그룹은 금융 생태계를 제3자 결제 플러스 자산관리 플러스 온라인 보험 플러스 신용평가 플러스 개인 대출 플러스 소상공인 서양기업 대출 플러스 이제 동남아 시장까지 확장하게 됐죠. 이러한 사업 영역의 확장 과정에서 확고한 기술력은 엔트그룹의 호성하라고 할 수 있죠. 이 호성하, 호정허는 그 성곽을 둘레를 감싼 그 도랑을 말하는데요. 중국어에서 호정허는 어떤 기업의 경쟁력 또는 성장을 지지해주는 어떤 중요한 요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 시장에 이어서 동남아 시장까지 공략하면서 엔트그룹의 금융기업 속성은 보다 강화됐죠. 금융기업의 속성이 보다 강화됐죠. 하지만 중국 국내 모바일 결제 침투율의 대대적인 향상에 따라서 제3자 결제 시장의 성장성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확대되지만 고성장 시대에 비해서 성장성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거죠. 또한 2014년에 텐센트 산하의 위챗, 웨이신이 웨이신 홍bao, 그러니까 웨이신으로 돈을 매우 간편하게 이체하는 이런 기능을 출시해서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텐센트는 또 방대한 이 위챗이라는 SNS의 방대한 이용자를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알리페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2011년 출시한 그 텐센트 위챗은 이용자 수가 2012년 3월에 1억 명 돌파하고 2012년 9월에 2억 명 돌파하고 2013년 1월에도 3억 명을 돌파하고 2013년 7월에는 4억 명을 돌파하면서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 텐센트의 위챗의 월 액티브 이용자 수는 이미 12억을 돌파했습니다. 호발주자인 이 제3자 결제 분야에서 호발주자인 텐센트 위챗이 이 공격적인 이런 확장을 진행해서 알리페이의 그 확고한 1위라는 자리는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텐센트가 방대한 위챗 이용자를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아무래도 알리페이의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축소된 건 사실이었어요. 또한 위챗 외에 라카라 그리고 은련, 그리고 기타 상업은행들도 제3자 결제 사업의 확장을 하면서 중국 제3자 결제 시장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진 거죠. 여기서 잠깐 중국 제3자 결제 시장의 산업 현황을 간단히 짚어드리면요. 중국의 제3자 결제 산업은 크게 보면 3개 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어요. 1999년부터 2005년은 모세기 였고 2005년부터 2010년은 어떤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에 따른 초기 성장기를 겪었고 2010년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그 제3자 결제 관련 라이선스 발급에 따른 본격적인 고성장기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이 연평균 성장률이 110%에 달했어요. 이렇게 중국의 제3자 결제 산업은 이렇게 모세기, 초기 성장기, 그리고 고성장기 이렇게 3단계를 거친 후에 비교적
규범적이고 성숙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 후는 아무래도 고성장 이후에 안정적인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이 성장성은 2019년 20%로 떨어졌죠. 전자장거래 산업의 성숙화 그리고 스마트폰 4G의 보급화에 따라서 중국 제3자 결제 중에 모바일 결제 비중이 2013년에 10% 미만에서 2018년 60%를 넘어서서 주류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요. 또 그 후에는 10%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어요. 네, 경쟁 구도에 대해서 짚어보면요. 중국 제3자 결제 시장 1위는 엔트그룹의 알리페이, 2위는 텐센트의 위챗페이인데요. 시장 점유율은 각각 47%, 33%. 여기서 이 숫자는 그 모바일이랑 컴퓨터나 이 모든 채널을 합산한 숫자고요. 채널별로 봤을 때 경쟁 구도의 차이가 비교적 큰데요. 모바일 결제 채널은 알리페이가 53.5%, 위챗페이가 39.5%. 그래서 둘이 합치면 거의 중국 시장을 다 독과점하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 PC 채널은 알리페이가 28.5%, 을련, 유니언페이가 25.5%, 그리고 위챗페이가 11.5% 이렇게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콰이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4, 5% 이하. 그리고 고객별로 개인형 결제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시 독점하고 있고, 하지만 기업형 결제 분야는 시장 집중도가 좀 낮아서 독과점 구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는데요. 각 업체가 각자의 자원을 기반으로 특정 업종 또는 몇 개 특정 업종 내에서 경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 핀테크와의 어떤 접목 수준, 그리고 맞춤형 종합 솔루션 제공 여부 등이 이 기업형 결제 분야의 어떤 경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제3자 결제 시장의 경쟁이 이렇게 점점 백열화되는 동시에 핀테크 산업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그 관리 감독도 시장 경쟁을 더 가열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비금 문제에 있어서 2013년 당시는 제3자 결제 기업이 예비금을 은행에 예치만 하면 됐지만 2017년에는 인민은행이 그 예치 비율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어요. 비록 제3자 결제 기업에 있어서 예치금, 예금으로 인해 발생한 그 예대마진은 크지 않지만 제3자 결제 산업 전반에 있어서는 이익률이 낮아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정보의 감독 관리가 엄격해지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엔트그룹은 사업의 핵심을 기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금융으로 할 것인지 전략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죠. 이에 엔트그룹은 2016년 10월에 테크핀을 향후 사업의 발전 방향으로 확정했고 기술 판매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사업 전략을 확립했고요. 이어서 2017년 3월에는 엔트그룹이 사업 전략을 핀테크에서 테크핀, 핀테크에서 테크핀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엔트그룹은 핀테크에서 테크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오로지 기술에만, 테크에만 집중해서 금융기관이 금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즉 이제부터 엔트그룹은 금융 성격인 기업에서 점차 탈금융화 작업을 할 것이고, 기업의 성격을 이제 점차 과학기술, 테크 기업으로 변화시킬 거다.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시켜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을 판매하겠다는 것이죠. 그 첫 스텝으로 엔트그룹은 2017년 6월에 자이후하오라는 그 펀드 플랫폼을 자산운용 업종에 개방했는데요. 각 자산운용사는 이 자이후하오라는 플랫폼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해서 엔트그룹 금융 생태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방대한 고객들과 접할 수 있었죠. 초기에 시범으로 중국 현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후에 대부분 자산운용사가 다 개방하게 된 거예요. 2017년 4월 당시 엔트그룹 자이후하오 사업부의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엔트그룹의 경쟁력은 금융이 아니라 과학기술이다. 엔트그룹은 2017년부터 금융 플랫폼의 개방을 전략 변화의 중심으로 삼고
차이후하우를 이용해서 과학기술 사업을 잘해서 금융기관, 은행, 증권보험, 그리고 기타 금융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개방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 그리고 핀테크가 지금까지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미결 과제가 있다. 하나는 고객단에서 투자자들의 인지 수준이 아직 부족하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합한 자산관리 상품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기관단에서는 비록 자산운용사가 좋은 자산관리 상품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객과 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다. 즉 과거에는 은행은 지점을 통해서 고객과 접했고 지금은 이제 플랫폼이 모바일을 통해서 고객과 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엔트그룹의 이 탈금융화 그리고 기술 판매 전략은 단번에 성공한 거는 아니었어요. 엔트그룹이 2015년에 인터넷 추진기라는 프로젝트를 출범해서 기술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인터넷 추진기 계획 출범 후에 중국 인민재산보험, 태평양보험 등 20여 개 보험사가 가입했죠. 사업 방식은 짜오차이바오라는 자산관리 플랫폼에서 신용보증보험을 출시해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형 기업들이 짜오차이바오에서 융자를 취득하게 하는 거죠. 소형 기업이 디폴트 발생했을 때 손보사가 신용보증보험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인터넷 추진기라는 이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엔트그룹 자체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첫 번째 방어선이고 각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두 번째 방어선인 셈이죠. 엔트그룹은 이와 같은 이런 방어선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개선할 수 있었고 각 보험사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험사업 플러스 온라인 대출이라는 사업 모델을 갖게 되면서 보험사들이 핀테크 분야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거죠. 2015년부터 18년까지 엔트그룹은 1년의 기술 판매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요. 2015년 9월에 인터넷 추진기, 2016년 8월 추노 프로젝트, 2016년 1월 추노 2기 프로젝트, 2016년 12월 고구 프로젝트, 그리고 2017년 6월에 하나 있고 2017년 7월에 또 하나 있고 2018년에는 1월에 2개, 4월, 5월, 6월, 9월 이렇게 쭉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 금융사의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기술 판매 이런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엔트그룹은 기술 판매를 통해서 각 금융기관들이 사업 모델 전환에 도움을 줬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자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핀테크 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에 엔트그룹은 2017년 10월에 제1회 ATEC 대회, ATEC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 ATEC는 A는 Ant, T는 Technology, E는 Exploration, C는 Conferences 이렇게 엔트그룹이 매년 글로벌 협력사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해 어떤 토론하고 모색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제1회 ATEC 대회에서 엔트그룹의 최고 기술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현 단계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 IoT 장비상의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적시적이고 안전한 계산을 실현하는 것. 두 번째는 인공지능, AI가 금융 분야에서 충분한 응용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 세 번째는 개개인이 모두 독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디지털 신분을 가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디지털 세계의 안정성 문제. 이렇게 과학기술이 아직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4가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으로 실현하는 길은 바로 기술 개방이라고 말했죠. 엔트그룹은 2018년 9월에 베이식 전략, BASIC 전략이라는 이런 전면 개방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BASIC 여기서 B는 블록체인, A는 AI, 인공지능, S는 Security, 보안, I는 IoT, 사물 인터넷, C는 클라우드 컴퓨팅 약칭이고 베이식 전략은 이 5개 분야를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 신용, 커넥트 등 3가지 능력을 확장하고 강화해서 이 모든 기술과 능력을 금융산업에 전면 개방하는 이 사업 전략을 말하는 거죠. 기존 기술 판매에 비해서 이번 베이식 전략이라는 전면 개방 전략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동안 엔트그룹이
쌓아온, 축적해온 신용관리, 리스크관리, 서비스 이런 모든 업무 능력을 개방하고 또한 자산관리, 대출, 보험 이런 업무까지 핀테크와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금융산업에 전면 개방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엔트그룹은 제3자 결제, 자산관리, 온라인 보험, 신용평가, 개인대출, 기업대출, 인터넷 은행, 동남아 시장까지 전반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했는데요.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엔트그룹의 기업 개요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요. 엔트그룹이 전신인 알리페이는 2003년에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 의해서 태생됐지만 그 후에 15년간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서 이미 제3자 결제 플러스 자산관리 플러스 온라인 보험 플러스 신용평가 플러스 개인대출 플러스 소형기업 소상공인 대출 플러스 동남아 시장까지 이렇게 전방위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중국 핀테크의 1인자로 부상했죠. 그 후에 2017년에는 사업 전략을 핀테크에서 테크핀으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했고 또 더 나아가서 2018년에는 베이직 전략까지 발표해서 그동안 쌓아온 그 엔트그룹의 모든 기술적인 노하우, 플랫폼 그런 능력들을 중국의 금융산업에 전면 개방하겠다는 전략을 확립했죠. 엔트그룹은 2020년 6월에 사명을 마이금융서비스 그룹에서 마이과기그룹 또는 마이과기 또는 마이그룹으로 변경했고요. 이어서 7월 20일에는 상해증권거래소 내 과창판과 홍콩증권거래소의 동시상장을 추진 중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지난 8월 25일에 엔트그룹이 상해거래소 과창판에 투자설명서 신고서를 제출했고 9월 18일에 거래소로부터 심사 승인을 받았고 중국이 10월 1일부터 8일까지도 국경절 연휴도 껴있으니까 향후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감회의 최종 승인 그리고 승인 받고 청약까지 고려하면 빠르면 10월 중하순까지 상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트그룹이 그 거래소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이번 상장을 통해서 조달하게 될 자금은 다음 4가지 분야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자금의 40%는 기술 혁신, 과학기술 혁신 이런 분야에 투자하고 자금의 30%는 모바일 결제, 제3자 결제 이런 디지털 결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사용하고요. 자금의 20%는 회사의 유동성 자금으로 사용할 거고 자금의 10%는 글로벌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쪽에 주로 사용하겠다고 투자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트그룹이 쭉 성장해 왔는데 지금 고객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사업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매출 구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적은 어떤지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설명서 32페이지에 이렇게 사업 규모 요약표가 있는데요. 앞서 엔트그룹의 매출에서 알리페이가 약 35.8%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알리페이 앱의 이용자를 개인 소비자 이용자 그리고 소상공인 소형기업 이용자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연간 액티브 소비자 이용자는 10억을 돌파했고 월간 액티브 소비자 이용자는 7.11억 월간 액티브 소상공인 소형기업 이용자는 8천만을 돌파했는데요. 이 이용자들이 알리페이를 통한 연간 결제 금액, 그러니까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알리페이를 통한 이 연간 결제 금액은 118조 웬에 달했습니다. 118조 웬에 곱하기 172면 한화인데요. 약 2경이 조금 넘죠. 엔트그룹의 매출에서 63%가 핀테크 사업 부문인데요. 엔트그룹이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많은 금융사와 협력을 해야겠죠. 엔트그룹이 협력 관계를 가진 금융사는 2,000개 이상에 달합니다. 엔트그룹 자산관리 플랫폼을 통한 자산 운용 규모는 4.1조 웬, 한화 약 705조 원. 소액대출 플랫폼을 통한 개인 소액대출 잔액은 1.7조 웬, 한화 약 292조 원. 소상공인 소형기업 대상
소액대출 잔액은 0.4조 위안, 한화 약 69조 원. 그리고 온라인 보험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는 518억 위안, 한화 약 9조 원입니다. 네, 방금은 숫자를 통해서 엔트그룹이 사업 규모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매출액이나 순이익 같은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8월 25일 그 투자 설명서에도 숫자가 다 들어있지만 중국 현지 대형사 중 하나인 국태고난증권이 지난 9월 4일에 이 투자 설명서에 들어있는 숫자 부분에 대해서 잘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중국어지만 저희 한국어 설명에 집중해 주시면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매출액과 순이익인데요. 이 좌측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과 순이익인데 이 진한 파란색이 매출액이고 좀 밝은 파란색이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이쪽 분야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를 아주 빈도 높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초기에는 제가 유한화 금액이나 어떤 숫자를 언급할 때 그 한화로 환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매번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웬화에 곱하기 172면 한화니까 이제부터 숫자를 볼 때마다 본인 머릿속에서 이제 웬화에다가 곱하기 172면 한화지 이렇게 조금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본인도 이제 중국 웬화 금액을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화로 환산하는 이런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019년 엔트그룹의 매출액이 1206억 원. 요 그래프의 단위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0 두 개 빼면 억 위안이니까 2019년 엔트그룹의 매출액이 1206억 위안. 그러면 한화 약 20.7조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엔트그룹의 매출액이 2017, 18, 19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요 H는 반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2019년 상반기, 요거는 2020년 상반기. 요 엔트그룹이 거래소에 제출한 투자 설명서가 이제 8월 25일에 제출한 거니까 모든 실적이나 이런 게 관련된 그 숫자가 다 2020년 상반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를 표기한 거예요. 보시면 2019년 엔트그룹의 매출액이 1206억 위안, 한화 약 20.7조 원, 전년 동기 대비 한 41%, 전년 동기 대비 41% 성장했고 2019년 순이익은 180억 위안, 한화 약 한 3.1조, 전년 동기 대비 700% 이상 성장했죠. 그리고 2020년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725억 위안, 한화 약 12.5조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한 38% 성장했고 2020년 상반기 기준 순이익은 219억 위안, 한화 약 3.7조 원이죠. 전년 동기 대비 완전 고성장을 보였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순이익이 2018년 순이익이 2017년보다 확 줄었죠. 요거는 투자 설명서에 있는 그 설명에 의하면 2018년에는 왕년에 비해서 그 현금 지불 준비금도 확 늘었고 판관비나 영업비용이나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확 늘어서 순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엔트그룹의 매출액이든 순이익이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됐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매출을 좀 쪼개서 볼 건데요. 앞서 그 성장 스토리도 그렇고 앞서 기업 개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트그룹의 주요 사업이 알리페이 쪽 제3자 결제가 있고 핀테크가 있고 요 두 개의 큰 파트가 있는데 요 그래프는 엔트그룹이 전체 매출을 100%라고 쳤을 때 그 중에 이 진한 부분이 알리페이 그러니까 제3자 결제고 요 밝은 파란색이 핀테크죠. 거기에 그 소액대출, 자산관리, 온라인 보험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요거 형광색으로 표시된 요 연한 파란색이 그 1% 미만인 신규 혁신 사업이고 그러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엔트그룹 전체 매출에서 알리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된 반면 핀테크 쪽
사업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고, 그리고 신규 혁신 사업은 아직은 초기 투자나 이쪽 초기 단계니까 아직은 비중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중국 기업도, 왜냐면 이 한국 투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중국 기업을 볼 때는 아마 가장 큰 전제를 14억 인구를 보유한 막대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각 분야별로 1등주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 1등주가 기존에 어떤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신사업도 하면서 산업 트렌드도 바뀌고 계속 발전해 가면서 이제 매년마다 매출 구성에서 그 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이 엔트그룹도 그렇고 계속 중국 기업을 볼 때는 너무 초기에 얘는 이 분야 1등이다. 너무 고착화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계속 동태적인 이런 과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엔트그룹 하나만 봐도 이 과정이 변화되는 과정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매출에서 이 전체 매출에서 알리페이가 36%, 핀테크가 63%잖아요.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요 핀테크 사업을 100%로 쳤을 때 그중에 자산관리, 소액대출, 온라인 보험이 매출 그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쪼갠 건데, 요 진한 파란색이 소액대출, 그냥 개인이랑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이고, 요 밝은 파란색이 자산관리,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자산관리 쪽, 요 연한 파란색이 온라인 보험. 그러면 이 소액대출이랑 온라인 보험 사업이 핀테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자산관리 쪽이 핀테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산관리 쪽 사업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비중이 컸죠. 소액대출 그렇고, 온라인 보험은 사실 규모가 아직 작고 이제 성장기에 있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전체 매출에서 과거에는 알리페이 기여도가 높았는데 점점 이제 핀테크 쪽의 기여도가 높아졌고, 핀테크 안에서도 점점 소액 대출이랑 온라인 보험 사업 쪽의 기여도가 점점 커지고, 자산관리 쪽은 산업 그 매출 규모는 크지만 이게 비중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 결국은 현 시점에서 엔트그룹을 봤을 때 이 핀테크 중에서도 소액 대출이랑 온라인 보험 쪽이 실적 기여도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 좌측 막대 그래프 중에 요 진한 파란색은 알리페이의 매출액이고, 요 밝은 파란색은 핀테크의 매출액이고, 요 조금 잘 안 보이겠지만 요거 형광색, 연한 파란색은 기타 혁신 사업입니다. 보시면 알리페이 매출은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 폭이 좀 안정적인 폭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선으로 된 것 중에 이 진한 파란색이 알리페이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데, 2018년에는 23% 성장했다가 지금은 17%, 13%, 과거의 20, 30% 성장성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10% 성장 단계로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요 밝은 파란색이 핀테크 사업의 매출의 증가율인데, 보시면 40%대 60% 여전히 고성장 단계에 있죠. 그리고 요 형광색으로 된 요 연한 파란색이 매출에서 1% 미만인 그 신규 혁신 사업인데, 신규 사업인 만큼 아직은 규모는 작지만 요 성장성은 특히 2020년에 들어서서 확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매출에서 한 36%를 차지하는 게 제3자 결제, 즉 알리페이잖아요. 이게 알리페이의 연간 그 거래 규모예요. 알리페이 앱을 통한 그 결제 금액이에요. 2017년, 18년, 19년 계속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표는 앞에 표와 그래프와 조금 중복된 부분인데, 엔트그룹 전체 매출에서 핀테크가 이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63%까지 왔잖아요. 이 표는 뭐냐면 엔트그룹의 전체 매출에서 이 소액대출, 자산관리, 온라인 보험 요 세 개 사업이 엔트그룹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요거는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고 요거는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고 단위는 100만 원. 그러니까 보시면 소액 대출 사업이 엔트그룹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에 24%대에서 2018년 26%, 19년 34%, 요거는 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에 이미 39%까지 오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산관리 플랫폼을 통한 요 자산관리 쪽 사업이 엔트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에서 2019년은 14%로 좀 축소되고 2020년 상반기는 13%. 사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 작아지고 있죠. 앞에서 설명한 그 막대 그래프랑 같은 거죠. 그건 막대 그래프는 그래프로 표시한 거고 요거는 숫자로. 그리고 온라인 보험 쪽 사업이 엔트그룹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대에서 18년 5%, 19년 7%, 이제 2020년 상반기에는 거의 8%까지 왔죠. 그러니까 핀테크 쪽에서 점점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게 이제 소액 대출이랑 온라인 보험이죠. 그리고 요거는 요 소액 대출, 자산 관리, 온라인 보험 요 세 개 사업 부문을 합친 매출액 그리고 이 합친 매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막대 그래프랑도 중복된 부분인데 전체 엔트그룹의 전체 매출에서 핀테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44%에서 점점 2019년 50%까지 왔다가 올해 상반기는 63%까지 왔죠. 그만큼 엔트그룹의 사업 성장이나 전반적인 이런 구도에 있어서 핀테크 쪽의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실적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소액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막대 그래프 중에 요 진한 파란색은 소액 대출 잔액이에요. 그리고 요 밝은 파란색은 소액 대출 사업 부문의 매출액. 그러니까 잔액이랑 매출액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는 아실 거죠. 그래서 소액 대출 플랫폼을 통한 개인이랑 소상공인에 대한 이 대출 잔액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해당 매출액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요 막대 그래프는 자산관리 쪽인데요. 앞서 그 자산관리 매출액이 과거에 20% 성장해서 이제 2018년 이후에는 10%대 안정적인 성장세로 접어들었다. 여기서 진한 파란색은 엔트그룹의 자산관리 플랫폼을 통한 이 운영되고 있는 자산관리 규모고요. 밝은 파란색은 그 해당 매출입니다. 자산관리 규모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도 계속 고성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계속 꾸준히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요거는 2020년 상반기 기준. 그리고 온라인 보험은 아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89% 거의 8% 가까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요 그래프 중에 요 진한 파란색은 엔트그룹의 온라인 보험 플랫폼을 통한 그 보험료 규모고 밝은 파란색은 해당되는 매출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은 매출에서 10% 미만이지만 비중이 꾸준히 쭉 성장하고 있고 특히 2019년에는 확 고성장을 보였죠. 그리고 매출에서 아직 1% 미만이지만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인공지능, 뭐 보안,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이런 신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1% 미만이지만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면 이 1% 매출 비중 1% 미만인 신규 혁신 사업의 매출액이에요. 그럼 2017년, 18년, 19년 계속 고성장을 보이고 있죠. 요거는 2020년 상반기. 그리고 국태고난증권이 또 정리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숫자를 통해서 엔트그룹이 사업 규모가 얼마나 크고 뭐 이용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또 방금 매출액이나 매출 구성의 변화나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러면 엔트그룹이 지금까지 뭐 제3자 결제나 핀테크 산업 쪽에서 선도 기업인데 그러면 중국 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이것도 한번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세 개 표가 있는데 좌측 표는 소액 대출
관련이고 중간에는 개인들의 자산 관리, 그러면 우측 그래프는 온라인 보험이에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좌측 그래프 중에 요 진한 파란색 막대는 중국 전체 소액 대출, 전체 소액 대출의 잔액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밝은 파란색 선이 이 중국 이 소액대출 시장에서 엔트그룹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중국의 소액대출 요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 동시에 이 엔트그룹의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중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진한 파란색이 중국의 개인 투자자 또는 전체 중국인들의 자산관리 규모인데요. 그리고 이 밝은 파란색 선이 그 중에서 엔트그룹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러면 중국 전체 그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투자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그 중에서 엔트그룹의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죠. 근데 앞에요 소액 대출에 비해서 엔트그룹이 선도 기업 중 하나인데 시장 점유율이 2%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개인들의 자산 관리 요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워낙 기존의 금융사, 뭐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여러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엔트그룹은 사실 핀테크 기업으로서 호발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에 이 자산관리나 이쪽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고 그만큼 산업 집중도가 아직은 좀 분산돼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오른쪽 그래프 중에 이 밝은 파란색 막대는 엔트그룹의 온라인 보험 플랫폼을 통한 이 보험료 규모인데요. 특히 2019년에 확 고성장을 보였죠. 그리고 여기 진한 파란색 선은 이 보험도 온라인 보험이랑 오프라인 보험 채널 이렇게 두 개는 나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이 아직 주류를 이루고 있죠. 온라인 보험 쪽이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요 진한 파란색 선은 그 중국의 보험 시장에서 온라인 보험의 침투율인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요 온라인 보험 쪽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 그래프도 좀 중요한데요. 요 선은 엔트그룹의 매출 원가 증가율이고 요 선은 판관비 증가율이고요. 요 가장 연한 하늘색 선은 엔트그룹의 순이익률의 추이입니다. 보시면 매출 원가 증가율이랑 판관비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반대로 순이익률은 2018년 3%에서 2019년 15%, 2020년 상반기는 30%까지 확 올라왔죠.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국태군안증권이 세 가지 코멘트를 줬는데요. 좀 번역해드리면 초기에 알리페이 앱을 통해서 방대한 개인 소비자 그리고 소상공인 소형기업 이런 방대한 유저들을 이제 유입시켰고 그 후에 점차 핀테크, 자산관리, 소액대출, 온라인 보험 이런 핀테크 쪽 사업이 전체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또 매출 비중은 아직 1% 미만이지만 신규 혁신 사업이 이제 또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제3자 결제, 핀테크, 신규 혁신 사업 이렇게 전반적인 사업 구도가 점점 완전해지면서 이제 점점 성숙한 단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각 산업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방대한 이런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코멘트는 아까 앞서 2017년 순이익에 비해서 2018년 순이익이 줄었잖아요. 근데 2018년이 그 기존 왕년에 비해서 판관비나 이런 비용을 확 늘렸다. 요걸 말씀드렸는데 매년마다 뭐 영업비, 뭐 판관비 계속 투자하고 있지만 유독 2018년이 이 판관비나 이런 비용에 있어서 피크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는 그 비용 계속 나가지만 이제 피크를 찍은 후에 조금씩 뚜렷하게 축소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이 선이 판관비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에는 이 판관비 증가율이
판관비가 2018년에 비해서 35% 줄었고 2020년 상반기는 또 전년 동기에 비해서 24% 줄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판관비 측면에서 이 피크는 2018년에 이미 찍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멘트는 이 지난 십몇 년 동안 매출액이나 각 사업의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또 판관비나 이런 비용 측면에서는 2018년 피크 찍고 2019년부터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순이익률은 점진적으로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기업 개요도 그렇고 그 성장 스토리를 설명드릴 때 엔트그룹이 초기에 알리페이 그리고 중간에 자산관리, 뭐 온라인 보험, 소액대출, 인터넷 은행 이렇게 핀테크 관련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쫙 깔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로 점점 접어든 거죠. 그래서 알리페이나 자산관리 쪽은 좀 안정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고 소액대출이나 이 온라인 보험이나 이런 쪽은 계속해서 고성장 중이고 또 매출 비중이 1% 미만이지만 뭐 블록체인,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신규 사업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매출 비중은 작지만 100% 이상의 고성장을 이제 공격적으로 보이고 있고. 네, 지금까지 엔트그룹의 대표 앱인 알리페이를 보여드렸고 기업명부터 지분 구조, 기업 개요, 사업 확장 풀스토리, 사업 규모, 매출 구성, 실적, 그리고 산업 현황과 경쟁 구도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향후 종목 투자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중국 주식을 직접 매매하시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요. 어떤 유명하고 대단하고 유망한 중국 기업이 신규 상장했을 때 중국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전반적인 시황을 무시하고 그냥 그 종목 하나만 보고 그냥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1차원적인 투자 마인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에는 14억 인구라는 이런 방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도 많고 또 확고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도 많고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도 많고 중국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격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기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종목의 매수를 결정할 때 적어도 그 당시 중국의 경기 상황, 시황, 분위기, 자금 수급, 산업 정책, 그리고 중국 현지 투자자들의 투자 선호도 이런 요인들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종목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시황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무시하고 종목만 보고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사례를 몇 개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1위 업체인 SMIC, 중심국제 SMIC인데요. 2004년에 홍콩 증시에 상장했고 2020년 7월 16일에 상해증권거래소 내 과청판에도 상장했는데요.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홍콩 종목은 직접 매매가 가능하지만 상해 과창판 종목은 아직 외국인 개인에게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7월 전후로 SMIC 홍콩 종목을 매수하신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SMIC 홍콩 종목의 주가를 보시면 밑에 회색으로 된 숫자가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데요. SMIC 홍콩 종목은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주가가 24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한 조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조정세가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SMIC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홍콩에 상장한 반도체주는 대부분 7월 중순부터 조정세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제가 아직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7월 16일에 중국 반도체주 두 번째 기간 조정 리스크 유의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단기 수급 측면에서
이 홍콩에 상장한 SMIC가 7월 16일에 상해증권거래소의 과창판에 상장하다 보니까 중국이랑 홍콩 증시에 상장한 반도체주에 머물러 있던 자금이 급격하게 이 과창판 SMIC 종목으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단기 수급상의 변화가 발생했고, 두 번째는 이 7월 중순 전후로 SMIC를 포함해서 몇몇 반도체주의 최대 주주가 지분 축소를 한 그런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 미국발 화웨이 제재나 여러 가지 그 미국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가열화되는 그런 경향이 심해져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SMIC를 포함한 이 대부분 반도체주들이 7월 중순 이후부터 조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SMIC 홍콩 종목은 연초나 4, 5월 전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7월 중순 이후에 조정을 보였더라도 그래도 플러스 수익률을 봤는데, 만약 7월 중순 또는 그 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손실을 받겠죠. 두 번째 사례는 코로나 백신 종목인데요. 중국의 백신 관련주에는 GB바이오, 강태바이오, 옥산바이오, 캔시노, 화란바이오 등이 있는데, 이 중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직접 매매 가능한 종목은 캔시노랑 화란바이오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 근무할 때 제가 4월 초에 화란바이오라는 종목을 추천했는데요. 화란바이오의 주가를 보시면 한 1월 말쯤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2월부터 7월 말까지 주가가 135%나 상승했죠. 근데 7월 들어서서 그 당시 어떤 기사가 많이 나왔냐면, 중국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중에 한 3개 정도가 7월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갔다. 그러면 9월, 10월쯤이면 임상 3상도 완료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래서 그 당시 7, 8월에 중국 백신 종목 매수하면 어떠냐 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매수 시점이 아니라고 답장 드렸어요. 화란바이오도 그렇고 중국의 대부분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이 대체로 중국 현지 코로나가 본격 확산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1월부터 6월, 7월까지 쭉 올라서 이름 될 만한 종목은 거의 다 50%에서 100% 수익률을 돌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화란바이오의 주가를 보면 7월 말까지 쭉 오르다가 8월 첫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이 이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당시 화란바이오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에 상장한 대부분 바이오나 백신 관련주들이 8월 첫 주부터 거의 다 이익 실현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바이오 업종 지수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1월부터 쭉 오르다가 7월 말까지 쭉 오르고 8월부터 조정.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백신 업종 지수를 보시면요, 거의 비슷하죠. 1월부터 7월 말까지 쭉 오르다가 8월. 그래서 만약 연초나 상반기쯤에 중국의 바이오나 백신, 이런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확실한 수익률을 얻었겠지만, 7월 말이나 8월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당연히 마이너스일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온라인 헬스케어인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수혜주죠.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은 중국이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중 하나고, 또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더 부각된 업종이 됐죠. 중국의 온라인 헬스케어 대표주에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안 헬스케어 또는 평안 굿닥터라고 하고, 또 하나는 알리건강이라는 종목도 있죠. 리서치센터 근무할 때 저는 2020년 2월에 평안 헬스케어를 추천했고, 이어서 3월에 알리건강도 추천했는데요. 우선 평안 헬스케어의 주가를 보시면 1월부터 쭉 오르다가 3월에 잠깐 조정을 보였다가 4월에 계속 급등했는데, 연초부터 4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100% 수익률을 돌파했고요. 또 알리건강의 주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4월까지 110% 정도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평안헬스의 주가를 보면 4월까지 쭉 오르다가 5월, 6월, 7월 정도 2, 3개월 동안은 계속 횡보세를 보였고, 그 후에도
거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죠. 또 알리건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월, 6월은 조금 계속 올랐지만 7월 이후에는 또 좀 어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죠. 그래서 평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좀 개별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5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다른 중소기업이 평화 헬스케어를 표절 혐의로 소송을 건 이슈가 있었고, 또 어떤 상표권 침해 노이즈가 있었고, 또 5월 15일에 갑자기 CEO가 교체되는 그 당시 5월 달에 이런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리서치센터 근무할 때 5월 중순에 보고서를 통해서 평화 헬스케어의 이런 동시다발적인 악재를 짚어드렸죠. 그리고 앞서 중국의 백신 종목이 8월 첫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8월부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쭉 이익 실현을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인 평안 헬스케어나 알리건강도 딱히 예외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례 하나만 더 들게요. 중국 스마트폰 기업인 샤오미 그룹인데요. 샤오미가 2018년 7월에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는데요. 상장 당시 많은 고객님들이 저에게 샤오미 종목 매수하고 싶은데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당시 저는 다 아니라고 답장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가 2018년 7월이고 2019년, 2020년인데요. 2018년 3월에 미중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됐고, 당시 샤오미의 스마트폰 부문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도 않았고요. 또 글로벌 증권사들이 샤오미에 대한 투자 의견도 잇따라 하향 조정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당시 매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죠. 샤오미의 주가를 보시면요. 여기가 2018년 7월, 2019년, 2020년. 샤오미 주가는 2018년 7월 상장 때부터 2018년 말까지 한 23% 하락했고 2019년에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드디어 2020년에 들어서서야 본격적인 상승세에 올라섰죠. 2018년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2018년 3월에 미중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되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가열화되고 격화되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2018년 한 해는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거의 한 해 내내 하락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해 종합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2017년에는 올랐는데 2018년 한 해 쭉 하락했고요. 또 홍콩 항생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2017년 쭉 상승하고 2018년 쭉 하락하고, 그래서 샤오미의 그 2018년 당시 어떤 실적 이슈 또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이슈, 그런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증시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떤 예외가 되기도 어려웠죠. 그 외에도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지만 사실 시황이나 자금 수급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 주식에 투자하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추석 연휴인데 저랑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안내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에 살다 보면 알리페이를 워낙 많이 사용해서 너무 당연한 존재지만 한국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리페이를 쓸 일도 거의 없고 알리페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 1:1 토크라는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상해에 사는 저희 중국인 동창 2명이랑 각각 화상으로 알리페이에 대해 좀 자유롭게 토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토크를 통해서 알리페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내 말씀은 향후 저는 찐중투라는 중국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국 주식에 대한 저의 리서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코너로는 중국 시황, 중국 종목, 중국 산업, 그리고 중국 현지 증권사 읽기, 중국 현지 1:1 토크 등이 있는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중국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 연휴라서 중국 증시는 1일부터 8일까지 휴장이고 홍콩 증시는 1일, 2일만 휴장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 영상 중국 현지 1:1 토크에서 만나 뵙고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